1935년 경성.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순희에게 처음 마주한 경성의 모습은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괴물과도 같았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차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나붙은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 간판들. 순이는 기차역에 내린 순간부터 주눅이 들어 낡은 보따리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북촌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었다. 집주인 김윤식 대감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로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다. 마을의 주선자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을 때 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얼굴을 했지만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해 순이는 경성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위압적이었다. 서양식으로 개조된 응접실과 전통미를 간직한 안채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곳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주인 식구들을 만났다.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주인은 늘 불안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도련님 김정현이 있었다.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하얀 셔츠에 말끔한 양복 바지를 입은 신식 멋쟁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그는 순이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순이를 그저 가구의 하나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순이의 일과는 고되고 외로웠다. 그녀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동이 트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정체 모를 공포였다.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고 거대한 집이 깊은 침묵에 잠기는 자정이 되면 순이는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시작되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고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소리는 언제나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쓰이는 지하로 향했다. 바로 도련님 김정현의 발소리였다. 처음 며칠간 순이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도련님은 대체 저 깊은 밤 어두운 지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피어났다. 시골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부잣집 도련님들의 흉흉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혹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순사들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순이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도련님의 셔츠 소매에서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다. 피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도련님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도련님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고 서양에서 건너온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언제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은 지하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느 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참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순이는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언젠가 저 지하실의 비밀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알아봐야만 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러 온 시골 처녀였지만 이대로 끔찍한 비밀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오늘 밤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촛불 아래 순이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심장이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기 위해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순이는 낮에는 묵묵히 일을 하고 밤에는 공포에 떨었다. 도련님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순이의 상상 속 괴물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행동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회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다. 천둥 소리가 기왓장을 흔들고 빗줄기가 세차게 마당을 때렸다. 이런 밤이라면 자신의 작은 발소리쯤은 빗소리에 묻혀버릴 터였다. 그날도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행랑채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채의 툇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도련님 김정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익숙하게 지하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래쪽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이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굳게 닫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밤새 상상했던 그 어떤 끔찍한 장면과도 달랐다. 지하실 안에는 고문 도구도 핏자국도 없었다. 대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등삭이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그녀도 읽을 수 있는 굵은 한글이 적혀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른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다. 상자 겉면에는 상해, 만주 같은 지명들이 적혀 있었다. 도련님과 그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청년 2명이 그 상자들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낼 자금이 거의 다 모였네. 문제는 이 자금과 인쇄물들을 어떻게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국경까지 옮기느냐 하는 것이야.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던 얼굴에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일파 고관대작의 아들 신식 멋쟁이 도련님이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녀가 피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단을 찍어내던 붉은 잉크였고 고문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등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자금 상자를 옮기는 소리였던 것이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존경심이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저렇게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순이가 감정에 휩싸여 넋을 잃고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딛고 있던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스웨스. 지하실 안의 대화가 즉시 멈추었다. 세 쌍의 날카로운 눈이 동시에 문틈을 향했다. 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정현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순이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청년 하나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네오는 누구냐? 정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낮에 보았던 냉소적인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적을 마주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지? 일본 헌병의 끈아풀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순이는 극심한 공포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청년들은 그녀가 겁에 질린 척 연기하는 외놈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녀를 여기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죽음의 공포가 순이를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방금 전 지하실에서 보았던 광경과 그들의 뜨거운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건 분들이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만 이분들의 위대한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순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 같은 미천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선은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정적, 총구를 겨누고 있던 청년도, 그녀를 신문하던 정현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은 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어눌하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조국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현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순이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거짓이나 배신 대신 오직 순수한 공포와 더 순수한 열망을 발견했다. 그는 옆의 동지에게 손짓으로 총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다른 동지들에게도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사라졌다. 지하실에는 정현과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순이 단둘만이 남았다. 정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지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희망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순이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기와집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이에게 김정현 도련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낮에는 여전히 하인과 주인으로 서로에게 무심한 척 행동해야 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 지하실에서 마주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더 이상 하녀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순이 동지, 내가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오. 처음으로 단둘이 지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현은 말했다. 이제 이 비밀을 안 이상 순이 동지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오. 내가 동지들을 시켜 조용히 이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 위험한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겠소. 그것은 선택의 기회였지만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굶주림을 피해 경성에 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아니, 동지,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정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이 순박한 시골 처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날부터 순이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현은 그녀에게 일본 순사들, 특히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헌병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법이나 동지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눈짓과 손짓 같은 것들도 알려주었다. 순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어눌했던 말투는 점차 또렷해졌고 늘 불안에 떨던 눈빛에는
총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현은 순이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내일 아침 종로시장의 광명 상회로 가서 이 꾸러미를 주인장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한 약초 꾸러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지들에게 보낼 긴급 연락책과 약간의 자금이 숨겨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물건을 전해주고 주인장이 오늘 날이 참 좋구려라고 말하면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그 외의 말은 절대 섞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하녀의 심부름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종로로 향하는 전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는 저 남자는 혹시 사복헌병이 아닐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소리에 괜히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종로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순이는 인파를 헤치고 겨우 광명상회라는 낡은 간판을 찾아냈다. 가게 주인은 인상 좋은 늙은이였다. 순이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자 그는 물건을 받아들고는 순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려. 순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정현과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암호를 내뱉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주인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순이가 가게를 나와 다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거대한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희열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지렁이 시골 처녀가 아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지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연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손에 작은 약과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고했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낮에는 차가운 도련님과 순종적인 하녀였지만 밤에는 같은 이상을 꿈꾸는 동지였다. 정연은 그를 잘 모르는 순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순이는 정연에게 시골에서 배운 다친 곳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신문에는 종로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조직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체포된 명단 속에는 순이가 지하실에서 보았던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현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고 안주인의 기침 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그날 이후 아들인 정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아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불안했다. 주인어른은 과연 아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또 다른 밤에 일어났다. 상해에서 온 새로운 연락책이 급히 정현을 찾아왔다. 지하실은 너무 위험했기에 그들은 정현의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다. 순이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윤식 대감이 예고도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야식으로 보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금 그가 서재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순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김윤식 대감의 앞으로 달려가다가 일부러 그의 발치에서 크게 넘어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찻잔과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무엄한 것을 봤나. 김윤식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신경이 순이에게로 쏠렸다. 소란을 틈타 서재 안에 있던 연락책은 창문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갔다.
순이는 매서운 꾸지람을 들으며 깨진 찻잔 조각을 치웠다. 손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현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순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피 흘리는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이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동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집 밖의 적보다 어쩌면 집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윤식 대감은 아들 정현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고 정현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이는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종로에서 체포된 동지는 일본 헌병대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직에 대한 단서를 조금 흘리고 말았다. 그는 정확한 이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총독부 고관대작의 아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일본 헌병대의 다나카 경감은 노예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총독부 내의 모든 조선인 고관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들의 자제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곧 동경 유학파 출신의 늘 최신 유행을 좇으면서도 어딘가 그늘이 있는 청년 김정현에게로 향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전날 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정현은 지하실에서 순이가 다친 손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작은 손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작게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이제 도련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지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당찬 대답에 정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나마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곧 상해로 보낼 막대한 양의 자금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임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정현과 순이가 마지막 자금 상자를 꾸리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일본어로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헌병이다.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젠장. 정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하실은 그들의 요새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는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이야, 저쪽 비밀 통로로 어서 피해. 실례습니다. 도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이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윤식 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와 안주인의 비명,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일본 헌병들은 이미 집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이 무쇠운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 따위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닥치시오 김대감. 당신의 아들 김정현이 독립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집안 전체를 수색하겠다. 다나카 경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현과 순이는 필사적으로 증거물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등사기 위에는 낡은 천을 덮었고 전단 뭉치들은 석탄 더미 아래에 밀어 넣어놓았다.
하지만 수많은 쫄은 자금 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요란한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꽝, 꽝, 꽝. 헌병들이 지하실 문을 도끼로 부수기 시작했다. 정현은 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국과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나무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먼지더미 속으로 총을 든 헌병들이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다나카 경감이 서 있었다. 그는 지하실 안의 풍경겁에 질린 순이와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선 정현, 그리고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자금 상자들을 보며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자스간. 다나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일파의 탈을 쓴 더러운 쥐새끼를 말이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전원 체포하라. 총구들이 일제히 정현과 순이를 향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안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그들의 위대하고도 비밀스러웠던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절망적인 정적이 지하실을 감쌌다. 다나카 경감의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는 그들의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정현은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단 한 놈이라도 더 저승길 동무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멈추시오. 계단 위에서 천둥과도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 하나에 총을 겨누고 있던 헌병들마저 움찔하며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김윤식 대감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침착한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에는 총독부 고관대작의 위엄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다나카 경감 소란이 심하군. 찾던 것이 이것들이요. 그는 태연하게 지하실 안에 자금 상자들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정현과 겁에 질린 순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다나카 경감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내 아들은 이 미천한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오. 뭐라고요?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대감. 대감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을 리가 없지 않소. 독립운동 자금이라니 가소롭군. 김윤식 대감은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다나카 자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법이지. 내가 외놈들의 개가 되어 충성을 바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왕국을 건설할 자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자 하나를 발로 찼다.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돈다발과 함께 두루마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것들을 확인해 보시오. 저것은 독립자금이 아니라 총독부 내에 다른 일본인 고관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와 그들을 협박하여 뜯어낸 검은 돈이오. 나는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척하며 그들의 약점을 끌어모아 나만의 제국을 세우려 했을 뿐이다. 다나카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부하에게 문서들을 확인시켰다. 문서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개인의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김윤식은 심지어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공간까지 알려주며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구국의 영웅이 아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나카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그럴듯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아들이 지키려 했던 대의를 위한 그의 마지막 연극이었다. 정현과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정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냉대와 감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다나카는 김윤식 대감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주범을 체포하는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김윤식 대감이 아들 정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는 오직 정연의 심장에만 박혔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국의 운명을 넘기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정연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계단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몇 주 후 경성의 신문들은 일제히 친일파 거두 김윤식의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독립운동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사라진 집 그 깊은 지하실에서 정연과 순이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진 침착하고 강인한 지도자였다. 순이는 그런 정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의 새벽을 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드는 굳건한 동지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지하실의 낡은 지도 앞에 서 있었다. 만주로 향하는 새로운 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젊은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어두웠다.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지하실 안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위대한 사랑이자 희망의 불꽃이었다.